안녕하세요. 꿈꾸는 라디오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해답에 가까워지기 위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크게 5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관계, 나의 세계, 나의 바램을 살피다로 크게 구분 지으셨고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책의 앞표지를 보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인생의 문장들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책의 이런 소제목처럼 챕터마다 작가님의 글과 작가님이 글을 쓰시며 떠올린 다른 책들의 좋은 문장들을 인용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용해 주신 문장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고 주제와 어울리는 내용들이라서 읽는 내내 힐링과 작가님의 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랑에 대한 존경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4월의 시작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1일에 업로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올립니다. 평소에는 수면을 위한 낭독을 했다면 이번엔 출근길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책에서 골라 담아봤는데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첫 번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생각한 것.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면 하루가 길어진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실천하는 건 늘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끝나지 않는 일들과 밤이 주는 찰나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욕심 탓에 아침 일찍 일어나려는 다짐은 다음날 후회로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제 삶에도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이에 비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일상의 리듬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문제가 생겨야 변화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지만 문제를 알고 나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하루를 열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아침이라는 시간의 특별함과 아침이 제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5시 30분에 기상하여 가벼운 스트레칭과 잠깐의 명상을 가진 뒤 옷을 갈아입고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동을 합니다. 조깅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면서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떠올린 건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었지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진행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자 김연아 선수가 대답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가볍게 웃으며 흘려들을 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원동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가야 한다며 힘겹게 일어날 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차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잘까? 10분 뒤에 출발할까? 날도 추운데 하루 쉴까? 등등 여러 핑계들이 저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우선 하는 것. 이 말 덕에 저는 수많은 장애물을 뒤로하고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의 자신을 보내고 오늘의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었던 몸과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이 시간은 세상이 천천히 자신을 열어보이듯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일찍 일어나 마주한 고요한 아침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시간의 차분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던 걸까?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아침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게으름을 말이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에세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여러 인터뷰에서 아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달리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창작의 원천이자 건강한 삶의 비결이라고 강조하며 아침이야말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의 최적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책 속의 한 구절에서 그가 아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요.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가슴으로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달려 익숙해진 지면을 박차고 달리는 기쁨이 생활 속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운동화 소리와 호흡 소리와 심장의 고동이 뒤엉켜 독특한 폴리리듬을 만들어 나간다. 하루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찍 하루를 시작하여 나를 역동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추진력이 되었고, 아침을 일찍 시작하게 된 뒤로 제 삶의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루가 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한 뒤로는 모든 것이 나의 리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특히 아침에 산책을 하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와 첫 햇살은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나 자신과 대화하고 생각에 집중할 시간을 선물해 주었지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마음과 작은 성공을 이루었으니 큰 성공도 이룰 수 있겠다는 자신감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듯이 말이죠. 여러분도 아침의 생명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의 새로운 날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니까요. 그럼에도 주저하는 여러분을 위해 새해 첫날 아침의 마음가짐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이 새롭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삶이 보람있고 활기차게 변하지 않을까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성인동화라는 새로운 문학용어를 뿌리내리며 한국 문학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정치봉 시인의 글로 첫 마음이라는 에세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의 첫 마음에 대한 글 또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정채봉 시인의 말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기 위하여 매일 아침을 마치 새해 첫날처럼 맞이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를 깨우고 마음을 정돈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간은 어제의 나를 넘어 오늘의 나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며 운동을 하고 글을 쓰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고 말이지요. 아침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실천할 힘을 만드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아침의 고요와 차분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리듬이 하루를 채우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되겠지요. 그러니 이제 아침을 조금 더 사랑해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매일 선물하는 작은 기적이라 생각하며 말이죠. 오늘 아침도 그리고 내일 아침도 그 생명력을 느끼며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즉,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 블레이즈가 쓴 팡세 제8편 위락에 나오는 글입니다. 가끔씩 책장에서 뽑아 선별적으로 읽어보는 글들 중에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습니다. 위의 글도 그중 하나지요. 이 책은 파스칼이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목적으로 쓴 미완성 원고들을 사후에 엮은 작품으로 신학과 철학,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담았습니다. 종교를 뒤로하고서라도 삶이 흔들리거나 지칠 때 어느 페이지를 펴 읽어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책에는 파스칼의 사유가 응축되어 담겨 있지만 꼭 그의 사유를 따라갈 필요 없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본인의 입맛대로 느끼는 것도 또 다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선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를 위안 삼는 사유의 시간이 점차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숏폼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연결되고 활동하도록 유혹하죠. 물론 이러한 연결들은 유익할 수도 있지만 파스칼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앗아가고 진정한 내면 성찰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이나 어렵고 쓸쓸해하고 고요 속에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파스칼은 이를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고요를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사회는 그 고요조차 사치처럼 여겨지곤 하니까요. 요즘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죠.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감, 지식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깨닫게 되는 알매 즐거움,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의 단절 등 편리함 속에서 불편함이 주는 이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홀로 조용히 머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을 탐구하는 것,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충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 현대사회가 주는 강렬한 자극과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내어 우리 삶을 다시금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그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해했던 순간들. 그 시절에는 소유나 성취보다 순간의 감정,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설렘이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들도 특별했죠. 작은 장난감 하나에 깔깔거리며 웃고 함께 뛰놀던 놀이터가 우리만의 세계가 되었던 시절. 아무것 하지 않아도 충만함을 느끼고 순수한 감정에 몰입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이러한 어린 날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구절을 더 보태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네요. 바바라 제이 지트워의 소설 J.M. 베리 여성 수영 클럽의 한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놔둬보세요. 무엇보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세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시간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가만히 멈춰 흐르는 삶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진정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가 되어줄 테니까요. 조급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 내면의 소리나 미묘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이 멈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니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허락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며 진정한 나를 다시 찾아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믿는 것. 그 시간이 지금의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정아 시인의 시 길을 가다가를 소개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잠시 쉬어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때로 삶이 힘겹고 지칠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둘러보라. 편히 쉬고만 있었다면 과연 이만큼 올 수 있었겠는지. 힘겹고 지친 삶은 그 힘겹고 지친 것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 가파른 길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이여, 눈앞의 언덕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펼쳐질 평원을 생각해보라. 외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지. 세 번째,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쳤거나 외롭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너무 힘들 때가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를 빌리고 서로 힘내라며 격려와 위로도 주고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내라는 말이 버겁게만 느껴지고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 아무런 격려도 위로도 필요 없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좀 더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 라는 말. 나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막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매사 서툴러서 늘 긴장한 채로 눈치만 보고 복사기와 제자리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지나가던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직 업무가 없지? 경쟁사들 상품을 한번 분석해보지. 아직 부장님이 어렵기만 했던 터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묻지도 못한 채 재빨리 네 하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죠. 막상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니 식은땀이 저절로 나기 시작하더군요. 사내 전산망과 인터넷을 뒤지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작업을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도 구했지만 다들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뭐 조금만 더 정리하면 되겠네. 잘해봐. 할 수 있어. 힘내. 그렇게 무수한 격려와 위로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조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도 훌쩍 지난 그때 한 선배가 외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선배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료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꽤 열심히 했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이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 구원자를 만난 기분이었지요. 하루 종일 공허한 격려만 들으며 지쳐있던 제게 진심이 담긴 열심히 했다, 지금도 괜찮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종종 겪게 됩니다. 똑같은 위로라도
어떤 건 진심이 잘 전달돼 힘이 나지만 반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저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말만으로는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힘든 걸 알아주는 일이니까요. 힘내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소리만 넘치는 세상.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로는 참된 힘이 솟지 않아. 나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을 내려고 애쓰는 바람에 네가 엉뚱한 길,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 같아. 굳이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잖니? 인간이란 실은 그렇게 힘을 내서 살 이유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거꾸로 힘이 나지. 몹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야. 힘을 내지 않아도 좋아. 자기 속도에 맞춰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는 거야. 치지 히토나리의 소설 사랑을 주세요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제 머릿속을 맴도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말은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힘내가 아니라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도 자리에 주저앉지 못한 채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이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너무 힘을 내기에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잘못된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다는 말. 힘내지 않아야 오히려 힘이 난다는 말은 우리가 힘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에겐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달리려고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힘을 낼 수 없고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릴 테니까요. 사람에겐 저마다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빨리 달리려고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힘을 낼 수 없고 도중에 지쳐서 쓰러져 버릴 테니까요. 달리다가 힘이 들 땐 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란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양이었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란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른다는 것. 그게 인생이란 걸 말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에세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의 정희재 작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 최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최선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더 힘을 내지 않았어? 라고 다그치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정말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 그리고 함께하는 최선입니다. 너 혼자,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손을 맞잡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날 때, 물론 눈물을 흘릴 날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말할 때는 손도 함께 건네야 합니다.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세우고 지쳐 있다면 짐을 나눠들면서 함께 힘내자고 해야 하죠. 네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가만히 소망해 봅니다.